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인상파 화가 에드가 드가가 그린 무대 위의 무희입니다.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 우아한 튀티를 입고 몸을 푸는 소녀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며 예술, 순수함, 아름다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19세기 파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감상평을 듣는다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예술? 순수? 천만에, 저건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들이야. 그 시절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뒤는 예술의 전당이라기보다 파리 상류층 남성들의 거대한 사교장이자 은밀한 거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소녀들은 작은 쥐라고 불리던 먹잇감들이었죠. 타임슬립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체크인하실 방은 가스등 불빛이 어른거리는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대기실입니다. 1855년 파리, 비가 내리는 축축한 뒷골목. 당신은 지금 7살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위장이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앙상한 손목을 잡아 끌고 르 펠르티에 극장의 육중한 뒷문으로 향합니다. 어머니의 눈은 비장합니다. 아니, 무섭도록 차갑습니다. 가서 춤을 춰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산다. 당신은 발레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집에 빵을 사갈 돈이 없어서 왔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당신은 수백 명의 또래 소녀들 틈에 섞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비쩍 말랐고 눈은 퀭합니다. 사람들은 당신들을 뿌띠렛, 즉 작은 쥐라고 부릅니다. 무대 위를 쥐새끼처럼 부지런히 뛰어다닌다 해서 붙여진 멸칭이자 애칭이죠. 하루 10시간 발가락이 뭉개지고 피가 토슈즈를 적셔 굳을 때까지 연습합니다. 선생님의 지팡이가 당신의 종아리를 후려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다시 굶주림 뿐이니까요. 당신이 13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해 겨울 새로운 작품의 솔로 파트 배역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사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 옆자리에서 연습하는 클레어가 당신보다 훨씬 춤을 잘 춘다는 것을요. 그녀의 턴은 완벽하고 점프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누가 봐도 이번 솔로 배역의 주인은 클레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 생각은 다릅니다. 어머니는 연습실 복도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 뜨개질을 하며 매의 눈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는 다른 소녀들의 어머니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대기실보다 더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어머니는 복도에서 다른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안무가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저 클레어라는 아이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던데 폐병 아니래요? 클레어 어머니가 글쎄 다른 극장으로 딸을 옮길까 간을 보고 있다던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당신의 어머니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쥐떼처럼 빠르게 극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안무가는 건강이 의심되고 충성심 없는 클레어 대신 당신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배역 발표가 난 날 클레어는 구석진 탈의실에서 소리 죽여 웁니다. 당신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봅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찔려옵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당신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쌍해하지 마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당신은 클레어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날 밤 당신은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에게 되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안 하면 남이 나를 밟고 올라갔을 테니까. 당신의 영혼의 첫 번째 얼룩이 묻는 순간입니다.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복도는 엄마들의 구역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극장에 상주했는데 이들의 입김과 텃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안무가에게 뇌물 혹은 딸을 통한 성적 로비를 바치며 배역 결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극장주조차 이 어머니 부대의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로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나 에밀 졸라의 소설에서도 이들은 딸을 예술가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며 상류층 남성들에게 접근시키는 세속적인 인물들로 자주 등장합니다. 15살이 된 당신, 이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어머니는 당신을 푸아이에 드 라 당스라 불리는 무용수들의 대기실로 데려갑니다. 이곳은 무용수들이 몸을 푸는 곳이지만 공기가 다릅니다. 검은 연미복을 입고 실크 햇을 쓴 배 나온 중년 신사들이 그곳을 어슬렁거립니다. 이들은 아보니, 즉 오페라 하우스의 VIP 정기 후원자들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내고 무대 뒤 출입 권한을 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당신의 가느다란 발목과 하얀 목덜미를 훑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려는데 어머니가 당신의 팔을 세게 꼬집으며 속삭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 저 신사분을 봐. 웃어. 어서. 기름진 턱수염에 음식 부스러기를 묻힌 남자가 당신 얼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가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콧수염이 당신의 볼에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그의 얼굴은 번들거리는 땀과 욕망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듯 신사에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제 딸아이가 참 재능이 많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후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신사의 지갑과 명예를 향해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사실은 나를 이 화려한 세장 속으로 밀어넣는 관리자였다는 것을요. 당시 오페라 하우스는 사실상 상류층 남성들의 고급 클럽과 같았습니다. 부유한 귀족이나 신흥 부르주아로 이루어진 이들은 전체 객석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오페라 극장의 박스석을 소유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사교 행위로 여겼습니다. 극장주들은 이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발레리나의 외형적 매력을 강조하는 등 공연 구성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키 클럽이라 불리는 최상류층 남성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 후 느긋하게 도착해 발레리나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오페라의 줄거리와 상관없이 이막 중간에 발레 장면을 넣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작곡가의 공연을 난동을 피워 중단시킬 정도였죠. 가난한 무용수의 어머니들은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아이의 몸값을 높이려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들은 딸의 미모를 이용해 부유한 후원자를 잡는 것을 가난에서 탈출할 유일한 비즈니스로 여겼습니다. 어머니들은 딸을 후원해줄 재력가와 접촉하고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한 관계를 직접 협상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겉으로는 예술 후원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성착취적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눈에 띄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무대 위는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당시 조명은 전기가 아닌 가스등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가스불꽃이 무대 위에서 일렁거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은 튀티는 겹겹의 얇은 거즈천으로 만들어져 있죠. 불이 붙기 가장 좋은 완벽한 연료입니다. 춤을 추다가 실수로 가스등을 스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당신은 불타는 횃불이 됩니다. 동료였던 엠마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그 죽음의 불꽃 옆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턴을 돕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이니까요.
1862년 당대 최고의 발레 유망주 엠마 리브리는 그녀의 치마에 불이 붙었을 때 당황한 나머지 무대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하얀 튀티는 순식간에 검은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방염 처리를 하면 흰 치마가 누렇게 변하고 뻣뻣해진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추한 옷을 입느니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안전장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전신 화상으로 8개월간 고통받다 20세로 요절했고, 이 사건은 프랑스 낭만 발레의 황금기가 끝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리 오페라 박물관에는 당시 타버린 그녀의 튀튀 조각만이 남아 참혹했던 그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18세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프리미의 휘제, 주영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는 당신의 아버지 뻘 되는 뚱뚱한 은행가가 서 있습니다. 그가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당신의 목을 조르듯 감겨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춤에 대해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경주마의 상태를 확인하듯 당신의 종아리를 만져보며 만족스럽게 웃을 뿐입니다.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파리에서 가장 비싼 달이야. 당신은 더 이상 굶지 않습니다. 비싼 아파트에 살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안색보다 은행가가 보낸 선물 상자를 더 반기며 효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극장 사람들은 당신을 예술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은행가의 정부라고 수군거립니다. 매일 밤 공연이 끝나면 당신은 은행가의 침실로 가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고귀한 백조는 밤이 되면 남자의 트로피가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이건 사랑이야. 이건 성공이야. 이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야. 물론 모든 발레리나가 후원을 빙자한 스폰서 관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무용수들은 가난과 배고픔을 견디며 끝까지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여 진정한 예술가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후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역에서 밀려나거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야 했고, 은퇴 후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타락을 강요하던 시대, 순수를 지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투쟁이었습니다. 25살, 발레리나로서 그리고 정부로서 은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다 닳았고 발목 인대는 파열되어 토슈즈를 신을 수 없습니다. 은행가는 이제 막 데뷔한 16살짜리 신인 무용수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새롭고 더 싱싱한 작은 쥐에게 말이죠. 당신은 버려집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문이 당신 등 뒤에서 닫힙니다.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팔아버린 자존심, 그리고 다시 찾아온 가난뿐입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미술관에 걸린 당신의 모습을 보며 말할 겁니다. 와, 정말 로맨틱하다. 당신은 캔버스 안에서 영원히 춤추고 있지만 그 미소는 사실 비명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타임슬립 호텔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우아한 백조의 날갯짓 뒤에 숨겨진 파리 오페라의 어두운 그림자. 어떠셨나요? 이제 드가의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오늘의 여행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이 몰랐던 역사의 이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